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기본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김광일입니다. 오늘은 이웃 기반 협업 필터링 중에서 군집화를 이용한 협업 필터링과 차원 축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군집화를 이용해서 이웃 기반 CF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파레토 법칙, 롱테일 이론, 그리고 콜드 스타트 문제, 희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를 이웃 기반 방법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차원 축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군집화와 이웃 기반 방법.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가만 보면, 이웃 기반 방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산 시간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 또는 아이템 수가 매우 클 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1억 명이라고 하죠. 10의 8승. 그리고 사용자의 최대 평점 개수가 100개 정도 됐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 사용 계산 횟수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약 10의 18승 정도가 되겠죠. 10의 18승 정도면 10GHz, 초당 10GHz만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115.74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엄청난 계산이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군집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군집화 방법이란 것은 뭐냐면 오프라인 단계에서 계산하는데, 최근접 이웃, 즉 탑 K 또래 집단을 계산할 때 전체 이웃들을 다 전체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집화로 미리 만들어 놓고 군집 내에서만 계산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 군집을 미리 나눠 놓고 K 최근접 이웃을 계산할 때 그 군집 내에 있는 것들만 고려한다는 겁니다. 계산량이 상당히 줄겠죠. 군집 기반 방법은 군집 내에서만 최근접 이웃을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약간 희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집이 만약에 세 군데로 나눠졌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최근접 이웃을 계산할 때 이 군집 내에서만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군집화를 쓰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계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 군집 수를 정한다는 것, 이 K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확도와 효율 사이를 절충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집이 1이라면 군집이 없는 거와 똑같죠. 기존의 이웃 방법과 똑같은 거고, 만약에 군집수가 이렇게 한 1000개쯤 늘어난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되게 작아지겠죠.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으로 쉬운 알고리즘이죠. K-평균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한 번쯤 봐왔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평점 행렬이 있으면 R이라고 있고, 중심점을 K라고, 하이퍼 파라미터죠. 군집의 수를 사람 손으로 정하죠. K를 정하고, 그리고 군집의 수의 만큼 어떤 벡터, 중심점을 임의로 할당합니다. 그래서 스텝 1, Y1부터 YK를 무작위로 초기한 다음에 이 n by n 평점에 있는 각 항들을, 각 벡터들을 여기서 보면 우리의 주의할 점은 여기 보면 n by n 사용자 아이템 수인데서 이건 n이죠. 즉 이 벡터들은 아이템 벡터입니다. 이렇게 행열 중에 열 벡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 벡터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벡터들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중심점에 속한 군집으로 몰아넣죠.
그리고 그 군집에서 다시 평균점을, 다시 중심점을 계산하고 다시 가까운 점을 찾고 하는 방식으로 순환하게 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집화 기반 방법의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건 뭐 모든 추천 시스템의 문제죠. 불완전 평점 행렬이 문제인데 희박하고 크다는 거죠. 근데 희박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 중에서 K평균법은 불완전 데이터에 잘 적응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군집 내에 관측된 값만 가지고, 누락값은 생각하지 않고 관측된 값만 가지고도 중심점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몇 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상식적,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롱테일 이론이라고 해서 와이어드의 편집장으로 있는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2004년도에 와이어드에 기고한 글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나중에 이 기고한 그 기사가 아주 유명해졌고, 이 개념을 확장해서 The Long Tail,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elling Lots of More, Less of More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롱테일 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차트, 여기 밑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죠. 차트 상위에 있는 몇 개의 대흥행작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쥐어짜려는 생각은 버려라. 빗스트림의 끝부분 얕은 곳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틈새 시장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미래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객한테 추천을 할 때, 넷플릭스라고 생각하죠. 고객한테 추천할 때 흥행 탑을 달리는 그러한 영화들을 계속 추천해서 거기서 뭔가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굉장히 사람들이 시청 횟수가 적은 그러한 저 끄트머리에 있는, 순위로 따지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한 것들에 있는 영화들을 가지고 잘 추천을 하면 그곳에 굉장히 커다란 미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덜 팔리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투 티네어가 어떻게 터칭 더 보이드라는 것을 뭐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어떤 책이,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산학에 대한 책이에요. 산학 등반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던 책이어서 잠깐 반응이 좋았으나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10년이 흐른 후에 인투 티네어라는 책이 비슷한 형식의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같은 느낌의 책이에요. 산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책이 대히트를 했어요. 히트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터칭 더 보이드가 저 구석에 있는 것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같이 놓다 보니까 터칭 더 보이드가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찾아봐도 되고, 이제 롱테일 얘기에 대한 위키피디아를 찾아봐도 자세하게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흔히 듣는 얘기니까. 손님 중에 상위 20% 손님이 80% 매출을 책임진다. 많이 듣던 얘기죠. 상위 20% 상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슬픈 얘기지만 상위 20%의 인구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즉,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잘 팔리는 상품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롱테일 이론은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적인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현상을 롱테일 이론이라고 하는데, 즉, 이 꼬리에 롱테일이라고 하면 분포가 이렇게 된 걸 얘기하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인기 제품들이 모여있고, 여기는 뭐 매출 액도 상관없고 매출 수량도 상관없어요. 이쪽에는 아이템 그냥 아이디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템 아이디.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빵이 있고 사과가 있고 이렇게 아이템들이 쭉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 히스토그램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많이 팔리는 것들은 이쪽에 있을 것이고 덜 팔리는 것들은 이쪽에 있겠죠. 이런 데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 오프라인 매장
매장을 만지고 생각한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시 진열 때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진열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진열하고 이 뒤에는 진열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버려졌을 거나 안 파는 식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인터넷 이비즈니스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사실 무한한 진열 공간을 갖게 됐고 그에 따라서 롱테일 이론이 주목받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이 아이템들을 잘 프로모션하면 여기 있는 이것들 못지않게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특히 판매 빈도가 높은 상품은 대체로 경쟁이 심하고 마진율이 적지만 이 뒤에 있는 제품들은 마진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것을 프로모션을 잘 하면 굉장히 이득을 올릴 수 있다. 실제 아마존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런 아이템들의 추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추천 시스템과 롱테일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들은 결국 이웃 기반 CF 알고리즘만 가지고 보죠. 이웃 기반 CF 알고리즘만 가지고 보면 이웃들은 평점 빈도가 높은 아이템들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죠? 평점 빈도가 높은 아이템들에 의해서 이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 평점이 높은 이웃들이 과연 낮은 아이템들에 대한 대표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평점 예측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롱테일 특성이나 희박성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콜드 스타트 문제는 모든 시스템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처음이라서 예측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아직 없는 상태를 콜드 스타트라고 하고 겨울철에 추운 겨울에 하룻밤 세워왔던 차에 시동을 걸 때 차가 좀 시동이 좀 늦게 걸린다든가 하는 부분을 우리 콜드 스타트라고 하죠. 그리고 공장에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새로 제품을 생산할 때 시험 생산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처음에 생산할 때 좀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콜드 스타트, 사용자 콜드 스타트,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합쳐진 추천 시스템을 최초로 가동할 때 우리 부트스트랩, 우리 컴퓨터도 PC도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부팅이 되잖아요. 부트스트랩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해결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알고리즘을 잘 쓰는 것도 있겠지만 무작위 전략을 쓰는 방법도 있고 무작위로 선정된 아이템을 추천한다든가 새 사용자에게 또는 새로 사용자가 들어왔는데 그냥 가장 인기 높은 제품을 그냥 골라서 준다든가 그죠? 또는 새 아이템이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줄까 하는데 마땅치가 않으면 그냥 가장 충성도가 높은 또는 매출이 높은 고객한테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어떤 탐색적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또는 비협업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뭐 비개인화된 방식을 택한다든가 여러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콜드 스타트 문제 외에도 또 희박성 문제가 있죠. 이것도 계속 우리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평가 행렬의 희박성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만 평가 행렬 자체가 희박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은 뭐냐면 평가 행렬이 희박하지 않게 가능한 데이터를 많이 채우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사용자에게 평점을 잘 수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도록 강요한다거나 부탁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능할 것이고 초기 단계에서 어떤 성별, 나이, 교육, 취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고급 정보를 많이 흡수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항상 가입을 하게 되면 뭘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적게 만들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또 기본 투표라는 것도 있는 또는 기본 투표 기본값이라고 하는데 비교할 두 사용자가 하나만 점수를 준 경우에는 다른 거는 기본값으로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빈 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줌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바이어스를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알고리즘들을 사용한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방안으로서 전혀 다른 방법의 접근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프 기반 방법인데 사용자 취향에 예상되는 어떤 전이성, 트랜지티비티를 이용해서
행렬을 추가 정보로 이제 그 어떤 링크를 보강하는 방식이에요. 봅시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추천 문제를 그래프 분석 문제로 봤을 때, 우선 여기 보면 테이블에, 유저 1에 대해서 추천을 하려고 그래요. 유저 1에서 추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뜻 보니까, 유저 2가 아이템 2와 아이템 4를, 샀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또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저 2를 놓고, 이제, 또래 집단으로 봤어요. 그래 놓고, 또래 집단을 보니까, 2와 이건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유저 2는 샀는데 유저 1은 안 샀어. 그러니까 이걸 추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자, 조금 전에 했던 그 방식을 그래프적인 방법으로 한번 보면, 자, 유저 1에서 출발해서 유저 2로 갔다가 유저 1에서 출발해서 유저 1이 아이템 2를 샀어요. 그죠? 근데 아이템 2를 산 유저가 누가 있나 봤더니 유저 2가 샀어. 그죠? 유저 2가 샀길래 아이템 3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유저 2를 갔는데 유저 2가 다른 거를 갔어. 아이템 3를 했어. 그래서 아이템 3를 추천한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스파스한 이제 행렬에 보면 3단계 경로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3단계 경로가 많지 않고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 더 많은 단계를 하려면 5단계로 해볼 수 있겠다. 4단계는 아니고 5단계로 해보면,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는 것도 5단계가 되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5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템 1을 추천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가 길어지게 되고, 경로가 길어지면 계산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바이파파이트 그래프를 변환해서 스프레딩 액티베이션이라는 어떤 그래프 탐색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다기보다는 그래프 기반으로 푸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래프 기반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조사해 볼 만하죠. 자, 이번에는 모델 기반 추천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원 축소를 이웃 기반 방법에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웃 기반 방법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차원 축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인데, 일단 그 이웃 기반 방법에서 평점 행렬이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쌍별 유사도를 계산할 때 어려움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원 축소라는 방법을 통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 속에 있는 잠재 요인을 통해서 레이턴트 팩터로서 어떤 우리 데이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을 추출해서 이를 통해서 저차원의 밀집 표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밀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representation, 그냥 우리가 벡터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희박 행렬은, 평점 행렬은 아이템 측면에서, 열 측면에서 보면 아주 희박한 벡터일 텐데, 차원이 큰 그것을 꽉 차 있는 그런 빈 데가 없는 그런 작은 차원의 벡터로 표시한다라는 거 일단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세한 알고리즘의 자세한 내용은 가면서 점점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 잠재 요인 모델을 이용하게 되는데,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이용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그 중에 일부분의 기능만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추천 시스템에서 잠재 요인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웃 기반 방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은 행 또는 열 하나만 보고 행에 대한 잠재 요인을 구한다든가 열에 대한 잠재 요인을 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얘기할 것이고, 행 공간, 열 공간 전체에 대해서 잠재 표상을 동시에 계산해서 한꺼번에 그 평점 행렬 전체를 누락값을 채우는, 예측하는 그런 방식은 모델 기반 방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축소 알고리즘, SBD-like라고 써 있는데, 왜 SBD-like라고 되어 있냐면, 이 특이값 분해 방법과 유사하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리는 거의 똑같다. 자, 여기서 하는 기본 개념은 원래 있는 n by n 행렬을 n by d, d는 이제 그 n보다 훨씬 작은 숫자겠죠. 그 n by d 행렬 r 프라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트렁케이티드 SVD와 비슷해요. 그죠? SVD를 통해서 일부분 잘라내서 하는 방법과 같은데, 여기서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 사용자를 나타내는 n차원의 희박 벡터를 d차원의 밀집 벡터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여기 n by n이 평점 행렬이 있으면 이거 하나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몇 개만 일로 차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희박한 벡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작고 n by d로 해서 이것은 어떤 평점 값이 아니라 실수 값 같은 거를 막 차 있는 그러한 벡터로 변환시켜 보겠다. 물론 이걸 평점으로 변환할 수 있죠. 다시 변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따질 때 좀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계산도 효율적이고 차원이 작으니까. 차원 축소 알고리즘의 일단 준비 1단계. 평점 행렬 아래 누락값을 채워요. 자, 누락값을 원래 막 채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단 채워요. 뭐로 채우냐? 보통은 특히 하지 말라는 거, 누락값이 속한 행의 평균 평점 또는 이제 어떤 아이템 기반 방법일 때는 열의 평균 평점으로, 사용자 기반 방법 기준으로 설명할 건데 그때는 이제 그 행의 평균 평점으로 해서 채워요. 그래서 R field라고 해서 이제 누락값이 채워진 행렬을 사용하는데, 이거 사용자 기반일 때는 이걸 쓰면 되고, 아이템 기반 방법에서는 지금 앞으로 나오는 식에 대해서 이걸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전치를 시켜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식을 바꿀 필요 없고, 그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유사도 행렬을 하는데, 아이템 유사도 행렬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S라는 이 행렬을 만들죠. 우리가 SVD에서도 역시 매트릭스를 A 트랜스포즈 A로 해서 우리가 시메트릭한 그런 스퀘어 매트릭스를 만들죠. 그래서 이 S라는 놈은 평점이 특히나 양의 값을 가지니까 비음이죠. 그래서 이 S라는 행렬은 그 다음에 시메트릭 대칭이고 하니까 양의 준정부호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행렬은. 자, 양의 준정부호, 양의 정부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렇다면 선형대수학 책을 찾아보거나 또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보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지 않지만 이 식이 만약에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것은 이런 곡선이라고 생각해봐요. 식이. 그러면 이 곡선식의 값은 이게 y값이에요. y = fx에 대한 곡선이라고 치면 이 식이 그런 거라고 쳐봐요. 거기 계수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 항상 양이죠. 이런 경우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여기 0에 걸쳐 있으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밑에 있으면 포지티브 네가티브 데피니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형대수학 시간에 배우는데 그걸 설명하기는 기니까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행렬 분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한 행렬들은 고유값들이 모두 0보다 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모든 고유값들이 0보다 크다. 여기서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대칭 행렬 S를 만들었으니까 대칭 행렬 다이아고널리제이션 테오렘에 의해서 S는 이렇게 대각화 분해가 가능하죠. S는 델타 P 트랜스포즈 이런 형태로 분해가 가능한데, 이거 물론 여기서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 되는데, 아이겐 밸류 고유값들을 구하는 것도 모르겠다. 또 그러면 그것도 선형대수 책을 찾아봐야겠죠. 여기서 델타는 대각성분이 이 S의 고유값들을 잘 정렬해 놓은
람다 1부터 람다 r까지 이렇게 0까지 정리는 고유값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대각 행렬이고 람다 1부터 람다 r까지 나머지는 0, 0, 0, 0으로 차 있는 이런 매트릭스가 델타고 그 다음에 P는 P의 열들이 S에 정렬된 이거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가 있겠죠. 그 고유 벡터들을 U1, U2라고 한다면 이렇게 UR 나머지는 0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럼 0벡터는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 이런 것들로 그 대응되는 S의 정규 직교 고유 벡터예요. 자, 정규 직교 고유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 수직이고 상호 U1, U2 이런 벡터들이 이 컬럼들이 다 서로 수직이고 그리고 길이가 1인 벡터로 구성됐다는 얘기고 이런 형태로 대각화가 가능하다. 이것은 이것도 역시 선형대 수학 시간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찾아보기 바래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나면 이 P를 가지고 그 중에서 D는 뭐냐면 일부분이죠. 우리 전체 R까지 있으면 R까지 이 고유값이 R까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우린 일부만 취해서 D까지만 취해서 작은 부분만 취해서 그 PD를 구해서 이렇게 연산을 하면 여기서 RD는 어떤 형태를 갖냐면 이렇게 M by D 행렬이 되는데 이것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사용자 U를 나타내는 밀집 벡터가 되는 거죠. 저차원의 D차원의 덴스한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들 U, V 간에 V가 뭐가 됐던 간에 사용자들 간의 유사도를 좀 더 강건하게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는 그 RD를 이용해서 활성 사용자의 또래 집단을 계산하고 평점을 예측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SVD를 사용한 직접적인 행렬 분해를 한번 보면 SVD 공식을 봤던 사람은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R이라는 그 매트릭스는 Q, 시그마, P 트랜스포즈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R이라는 매트릭스는 우리 평점 행렬이고 Q는 M by M. 자, 요거 M by N이고 요 놈은 M by M이고 요거는 M by N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그마는 M by N 똑같고 차원이. 그 다음에 P는 원래 N by N이에요. 그죠? 그래서 N by N.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나면 전체가 M by N으로 되돌아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RTR의 정규 직교 고유 벡터들로 돼 있고 P는 요게 P는 RTR이고 Q는 RRT다. 요게 고유 벡터들로 돼 있다는 거.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그걸 선형 대수를 위한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따로 나에게 질문을 해주거나 또는 선형 대수학을 찾아보고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놓기 바래요. 추천 시스템을 하면서 SVD를 모르면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분해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요. 원래 매트릭스가 R이 있고 이것을 분해해서 이 고유 벡터들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고유 벡터들로 이렇게 벡터들이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K개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이놈들이 이거는 이렇게 K개 벡터들로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체 고유값이 R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K개만 취하려고 해. 아까는 D였지만 지금 K라고 좀 바꿨어요. K라고 온다면 K라고 놓으면 이 K를 가지고 몇 개만 취한 거죠.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원래 쭉 벡터들이 있었는데 요 고유값에 해당되는 이것들이 있었는데 버리고 일부만 취했어요. 일부만 취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곱해봤어요.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재밌는 점은 뭐냐면 자, 이걸 계속 연산을 해보면 M by K, M by N, 그죠? M by K, M by N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K by K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K by K만 선택을 한 거예요. M by K, K by K, 그 다음에 N by 요게 K죠. 요게 K by N이에요. 그러면 요 K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결과치는 뭐가 나오냐면 M by N의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것이 원래 R과 같은 게 아니라 근사값이라는 거죠. 근사값.
왜냐?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만, 너미넌트한 정보들만 여기에 들어와서 이것으로 변환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축세는 표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P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자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자 팩터라고 해서 사용자 벡터를 나타내는 이제 이 파트에 속하고, 여기에는 이제 Q는 사용자 팩터라고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요거를 P에 대응하는 이런 하나는 이건 시그마는 어디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제 Q 시그마 P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뒷부분에 가서 두 가지 경우로 UV 트랜스포즈로 이제 쓰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는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어요. SVD를 이렇게 해서 결국 차원 축소를 통해서 n×n 매트릭스에 있는 정보를 근사적으로 똑같은 크기의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차원 축소 truncated SVD예요. 차원 축소의 방법이고 가장 유명한 방법이죠. 자, 이거 차원 축소 효과를 그냥 우리 다른 걸 보면 어려우니까 이거 선형 대수학 시간에 쓰는 슬라이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지 압축으로 해서 어떻게 차원 축소가 일어나는지, 그 효과는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n×n짜리 그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SVD로 축소를 했어요.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하고 트렁케이션을 해서 이게 K개의 컬럼만 남겨놓고, 이것도 K개의 컬럼만 남겨놓고, 트랜스포즈 했기 때문에 컬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K개의 컬럼 잘라놓고, 이것들 요 스케일은 K개만 취했어요. 이렇게 해서 곱한다면 굉장히 사이즈는 같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어떻게 다른 그림이 나오냐? 전체 랭크가 187이라고 했으니까, 랭크가 187이라는 것은 여기에 독립인 컬럼의 수, 독립인 로우의 수가 187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랭크 187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5개만 택했을 때, K를 5개만 택했을 때, 187개까지 다 택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 K가 5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오차가 심한 근사치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장미꽃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K는 5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점 행렬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유사도를 구한다든가,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구한다든가,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구한다든가 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SVD는 로우와 컬럼이 한꺼번에 압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갖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것이 장점이죠. 이렇게 오늘은 군지파를 이용해서 의혹 기반 CF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달성해준다는 파레토 법칙과 오히려 굉장히 판매 빈도가 낮은 아이템들을 프로모션해서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롱테일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자나 아이템이 추가될 때 겪는 문제, 또는 처음에 추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데이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콜드 스타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평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즉 행렬이 많이 비어있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희박성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 기법을 이웃 기반 방법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방법으로서 행렬 분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